어느 추운 겨울밤, 짙은 안개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 남자가 길을 건너려 했죠. 그런데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안개를 뚫고 나타났고 차는 이미 너무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낯선 노인이 나타나 그 남자를 밀어내며 대신 차에 치이게 됐습니다. 경찰이 차에 치여 쓰러진 노인의 주머니에서 발견한 봉투에는 물리학을 공부하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수십 년 후 그 남자는 물리학 교수가 되어 드디어 시간여행 기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자신이 그 노인이 되어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단순한 공상과학 소설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대 물리학이 이런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본질과 시간여행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부터 최신 양자 물리학까지 과학이 밝혀낸 시간의 진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을 강물에 비유해보죠. 우리는 마치 카누를 타고 과거에서 미래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강에서는 상류 부분이 우리가 지나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과거도 정말로 사라지는 걸까요? 20세기 초 한 천재 물리학자가 이런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190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특수상대성 이론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뉴턴이 생각했던 절대적인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시간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한 관찰자에게는 A 사건이 B 사건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관찰자에게는 B 사건이 A 사건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간단한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차 안에서 앞쪽과 뒤쪽에 동시에 번개가 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기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두 번개가 정말로 동시에 보일 거예요. 하지만 기차역에서 이를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기차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역에 있는 관찰자에게는 앞쪽 번개의 빛이 늦게 도달하고 뒤쪽 번개의 빛이 먼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 번개가 먼저 쳤다고 보이는 거죠. 동시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이라는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1908년 헤르만 민코프스키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공간과 시간이 하나로 얽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점입니다. 공간의 3차원과 시간의 1차원이 합쳐져 4차원 시공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블록 우주 이론의 시작이었습니다. 블록 우주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4차원 블록과 같습니다. 마치 영화 필름의 모든 프레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실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블록 우주 이론이 정말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증거는 191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검증하면서 나타났습니다. 19세기 중반 천문학자들은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어요. 수성의 궤도가 예상과 조금씩 어긋나는 거였죠. 프랑스 천문학자 르베리에는 보이지 않는 행성이 수성을 끌어당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해왕성을 발견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수성 근처에서는 그런 행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답은 60년 뒤에야 아인슈타인에게서 나왔어요.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힘이 아니라 시공간이 휘어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램펄린 위에 무거운 공을 올려놓으면 표면이 움푹 들어가는 것처럼 태양 같은 무거운 물체가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는 거죠. 수성은 다른 행성들보다 태양에 가까워서 더 많이 휘어진 시공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궤도가 조금씩 변하는 거였어요. 이 예측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수성의 근일점 이동이 100년에 43초씩 일어난다는 아인슈타인의 계산은 관측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수많은 실험들이 이 이론을 입증했습니다. 일식 때 별빛이 휘어지는 현상부터 블랙홀에서 나오는 중력파까지 모든 것이 아인슈타인의 예측과 일치했죠. 2015년 니지오가 중력파를 처음 직접 검출했을 때 그 파형은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것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이로써 우리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4차원 블록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이 블록 우주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증조 부모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도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어요.
마치 책의 모든 페이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우리가 현재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우리 의식이 책의 한 페이지를 읽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블록 우주에서는 자유의지가 존재할까요?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말이에요. 책의 등장인물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듯이 우리도 정해진 세계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런 철학적 문제들이 시간여행과 얽히면서 더욱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물리학자들은 블록 우주가 자유의지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선택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추리소설을 읽을 때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흥미진진한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럼 정말로 시간여행이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미래로의 시간여행은 이미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이탈리아 물리학자 브루노 로시가 콜로라도 산악지대에서 우주선 연구를 하다가 이를 발견했어요. 우주 공간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대기와 충돌하면서 뮤온이라는 불안정한 입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뮤온들은 반감기가 150만 분의 1초밖에 안 되는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대부분 사라져야 하는데 로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뮤온들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뮤온들이 미래로 시간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게 됩니다. 뮤온들에게는 짧은 시간만 흘렀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충분히 오래 살아서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시간 지연 효과는 인간에게도 적용됩니다. 쌍둥이 우주비행사 마크 켈리와 스콧 켈리가 좋은 예시예요. 형인 마크가 6분 먼저 태어났지만 동생 스콧이 우주에서 더 오래 지내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스콧은 총 520일을 우주에서 보냈고 마크는 54일만 보냈어요. 그 결과 현재 마크가 스콧보다 약 5밀리초 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만약 스콧이 뮤온만큼 빠르게 여행했다면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뮤온이 빛의 속도의 99.9% 정도로 움직인다고 하면 스콧에게는 1년이 흘렀을 때 지구에서는 약 22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만약 스콧이 이런 속도로 5년간 여행했다면 지구로 돌아왔을 때 마크보다 100살가량 젊어져 있을 거예요. 이처럼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면 미래로 시간 여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빛의 속도의 99.99%로 움직이는 사람은 외부 관찰자에게 거의 2톤의 무게로 보일 거고 그 속도로 가속하려면 현재는 지구 전체가 3개월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미래로 시간 여행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중력을 이용하는 거죠.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거든요. 간단한 예로 시계를 생각해 보세요. 두 개의 거울 사이에서 빛이 반사되면서 시간을 재는 시계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시계를 중력이 강한 곳에 두면 시공간이 휘어져서 빛이 더 긴 경로를 따라가게 되고 결국 시계가 더 천천히 가게 됩니다. 이런 효과는 매우 정밀한 원자시계로도 측정할 수 있어요. 2010년에는 33cm 높이 차이만으로도 시간 지연을 측정했고 2022년에는 단 1mm 높이 차이까지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GPS도 이런 시간 지연을 고려해서 작동해요. GPS 위성들은 지구 표면에서 약 2만 킬로미터 위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 높이에서는 지구의 중력이 약해져서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가요. 또한 위성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특수 상대성 효과로 시간이 느려지기도 합니다. 두 효과를 합치면 위성의 시계는 하루에 약 38마이크로초씩 빨라집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GPS는 빛의 속도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해야 해요. 만약 상대성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하루 만에 11km씩 오차가 생겨서 GPS가 전혀 쓸모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GPS는 실질적으로 매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이런 시간 지연 효과가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근처에서는 시간이 거의 멈춘 것처럼 보여요. 만약 친구가 블랙홀 속으로 떨어진다면 멀리서 지켜보는 우리에게는 그 친구가 사건 지평선에서 영원히 얼어붙어 보일 거예요. 하지만 떨어지는 친구 본인에게는 정상적으로 시간이 흘러가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이용하면 엄청난 시간 여행이 가능합니다. 블랙홀 근처에서 1년을 보내고 돌아오면 지구에서는 수천 년이 흘러갔을 수도 있어요. 영화 인터스텔라가 바로 이런 원리를 다룬 거죠. 물론 블랙홀의 강력한 조성력을 견디는 것은 별개 문제이지만요. 그럼 과거로는 갈 수 없을까요? 이 문제는 훨씬 복잡합니다. 2011년에 이탈리아의 한 실험팀이 중성미자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인다고 발표해서 과학계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면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라 과거로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1년 뒤 실험 장비에 광 케이블 연결에 오류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 자체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1937년 네덜란드 물리학자 반 스토컴이 닫힌 시간선 곡선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이는 시공간에서 자신의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마치 원을 그리듯이 시간을 따라 여행하다 보면 과거의 자신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1949년 유명한 수학자 쿠르트 괴델이 더욱 구체적인 해를 찾아냈습니다. 우주 전체가 회전하고 있다면 특정 경로를 따라 과거로 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우리 우주는 회전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게 증명된 거죠. 1974년 미국 물리학자 프랭크 티플러는 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 되는 무한히 긴 원통을 빛의 속도의 절반 정도로 회전시키면 그 주위를 나선형으로 돌면서 과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무한히 긴 원통을 만드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완벽한 해답이었습니다. 더 현실적인 방법은 웜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 칼 세이건이 소설 콘택트를 쓰면서 물리학자 킥 손에게 조언을 구했고 손은 웜홀이라는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웜홀은 시공간을 종이처럼 접어서 두 지점을 연결하는 터널 같은 거예요. 웜홀을 이용한 시간여행 방법은 이렇습니다. 웜홀의 한쪽 끝을 로켓에 실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게 하면 시간 지연 때문에 웜홀 양쪽 끝 사이에 시간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쪽 끝은 2024년에 있고 다른 쪽 끝은 2014년에 있게 될 수 있어요. 이를 이용하면 과거로 갈 수 있죠. 하지만 웜홀을 열어놓으려면 이국적 물질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물질은 음의 에너지 밀도를 가져야 해요. 우리가 아는 모든 일반 물질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는데 웜홀을 안정화하려면 음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양자 역학에 따르면 완전한 진공도 실제로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가상 입자들이 계속 생겨났다 사라지면서 에너지를 빌려 쓰는데 이때 잠시 음의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카시미르 효과가 바로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죠. 하지만 매우 짧은 시간, 매우 작은 영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네덜란드 물리학자 핸드리크 카시미르가 1948년 예측한 카시미르 효과는 1997년 실제로 측정됐어요. 완벽하게 평행한 두 금속판을 진공 상태에서 매우 가깝게 두면 판 사이의 가상 입자가 판 바깥쪽보다 적어져서 두 판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 판 사이에는 음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웜홀을 안정화하려면 태양 질량에 맞먹는 음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카시미르 효과로는 원자 크기의 웜홀도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물리학자들은 거시적인 웜홀을 통한 시간여행이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우주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1985년 물리학자 리처드 고트는 끈 모양의 거대한 물체들이 올바른 경로로 움직이면 시공간을 충분히 휘게해서 과거로 갈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우주끈은 빅뱅 직후 상전이 과정에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는 가상의 물체로 원자핵보다 얇지만 은하만큼 길고 산 정도의 질량을 가진다고 여겨집니다. 두 개의 우주끈이 빛의 속도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스쳐 지나가면 그 주변 시공간에 특별한 기하학적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 구조를 따라 움직이면 출발점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주끈 자체가 존재하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존재한다 해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양자 얽힘도 한때 희망을 주었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빛보다 빠르게 전송할 수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두 입자가 얽혀 있을 때 한 입자를 측정하면 다른 입자의 상태가 즉시 결정되지만 이를 통해 실제 정보를 전송할 수는 없어요. 측정 결과가 완전히 무작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거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유명한 역설들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가장 잘 알려진 할아버지 역설을 생각해보죠. 과거로 가서 어린 할아버지를 죽이면 자신이 태어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과거로 갈 수 있었을까요? 이런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설들이 제시됐어요. 스티븐 호킹은 연대기 보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우주가 시간여행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거로 가려고 하면 웜홀이 불안정해져서 붕괴하거나 양자 요동 때문에 시간 기계가 파괴될 거라는 식이죠. 마치 우주의 시간여행을 금지하는 자연 법칙이 숨어 있다는 아이디어예요. 러시아 물리학자 이고르 노비코프는 자기 일관성 원리를 주장했죠. 과거로 가서 뭔가 바꾸려 해도 결국은 이미 일어난 일을 반복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를 죽이려 해도 실패하거나 사실은 할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는 식으로 역사가 자동으로 보정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런 원리들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줍니다. 2020년 연구팀이 제시한 당구공 역설이 좋은 예시예요. 당구공이 웜홀을 통해 과거로 가서 자신이 웜홀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일관성 원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도 해답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였어요. 당구공이 과거로 가서 자신과 살짝 부딪히면서 각도가 조금 바뀌지만 여전히 웜홀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런 해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부 시간여행 시나리오는 정말로 불가능할 수 있어요. 더 복잡한 예시도 있습니다. 검은 공이 시간여행에서 과거의 자신과 부딪히면 둘 다 흰색으로 변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시간여행한 검은 공과 나중에 시간여행할 흰 공이 모순을 일으킵니다. 검은 공이 시간여행했는데 어떻게 흰 공이 시간여행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양자역학의 다중세계 해석입니다. 양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주가 여러 개로 갈라진다는 이론이죠.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처럼 말이에요. 상자 안의 고양이는 관측하기 전까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다는 거잖아요. 덴마크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코펜하겐 해석을 통해 관측하는 순간 파동 함수가 붕괴해서 하나의 상태로 결정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1957년 휴 에버렛의 다중세계 해석에 따르면 관측할 때 우주가 두 개로 갈라져서 한쪽에서는 고양이가 살고 다른 쪽에서는 죽는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갈라지는 평행우주들이 존재한다면 시간여행 역설들도 해결될 수 있어요. 할아버지 역설의 경우 과거로 가서 할아버지를 죽이면 다른 평행우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주의 할아버지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여러분이 태어날 수 있었지만 여러분이 간 평행우주에서는 할아버지가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모든 논리적 모순이 해결됩니다. 부트스트랩 역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이야기의 편지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잖아요. 다중세계에서는 평행우주 A의 사람이 편지를 써서 평행우주 B로 보내고 B의 사람이 자라서 평행우주 C로 편지를 보내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각각 다른 우주의 다른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 거죠. 물론 이런 해석이 옳은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웜홀의 창시자인 존 휠러조차 나중에는 다중세계 해석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어요. 너무 많은 형이상학적 부담을 진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19년 구글의 양자 컴퓨터가 양자 우월성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을 때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다중세계의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양자 컴퓨터가 평행우주의 컴퓨팅 파워를 빌려서 계산한다는 아이디어였죠.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만 흥미로운 관점이기는 해요. 양자 불멸 실험도 흥미로운 예시입니다. 독가스병과 망치가 있는 방에 갇혀서 양자 측정 결과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매 초마다 50% 확률로 독가스가 나온다면 1분 후 살아있을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죠. 하지만 다중세계에서는 50개의 평행우주에서 여러분이 죽더라도 단 하나의 우주에서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살아남은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자신이 불멸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이에요. 죽은 평행우주의 자신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는 우주에서만 의식을 가지게 되거든요. 물론 이런 실험을 실제로 해볼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흥미로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요. 시간 여행과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은 양자 터널링이에요.
양자 역학에 따르면 입자가 에너지적으로 불가능한 벽을 통과할 확률이 0이 아니에요. 이를 이용해서 시간의 벽도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론적 추측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래로의 시간 여행은 확실히 가능하지만 과거로의 여행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GPS 위성들이 매일 시간 여행을 하고 있고 우주 비행사들도 미래로 조금씩 여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로 가려면 웜홀이나 우주끈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그것도 다중세계가 존재해야만 역설 없이 가능할 거예요. 최신 연구들은 시간의 본질을 더욱 깊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19년 연구팀은 양자시계를 이용해서 시간의 흐름 자체가 양자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였어요. 시간이 동시에 빠르게 흐르면서 느리게 흐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시간도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예요. 시간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블록 우주에서 모든 순간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신비로워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도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도 모두 시공간 어딘가에 실제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의식이 만들어내는 환상일 수도 있어요. 물리학자들은 계속해서 시간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끈 이론에서는 시간이 11차원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요. 루프 양자중력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플랑크 스케일에서 불연속적이라고 주장하죠. 언젠가는 진정한 시간 여행이 가능해질지도 모르고 아니면 시간 자체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신비로운 시간의 흐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결국 우리 모두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미래를 향해 여행하고 있는 시간 여행자들이니까요. 과거의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하고 현재의 순간들을 온전히 경험하며 미래의 가능성들을 꿈꿔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시간 여행이 아닐까 합니다.